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 야구 선수 8명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는데요. 한편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적발된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은 야구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오재원 전 야구 선수 소식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었는데 혐의가 여러 가지죠? 네,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있고요. 보복 협박죄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필로폰을 이제 투약하거나 보관했다는 혐의가 있고요. 네. 나아가서는 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마약류관리법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 수면제 성분을 이제 대리 처방을 받아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혐의들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1심 재판이 시작된 만큼 긴 법정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약 투약 혐의에서는 곧장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복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잖아요. 예. 네, 대부분 주요 혐의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양형만 이제 검토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복 협박죄는 지인이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하려고 하니까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신고하면 해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가 이제 기소가 된 것인데 네. 본인은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명확하게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이제 법정 진술과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한 11차례로 특정되어 있고 또 필로폰을 보관한 객관적인 물증도 수사기관에서 모두 파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형,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느냐,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우선 오재원 씨 재판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오재원 씨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해준 현역 선수들의 수사 상황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8명에 대한 조사 일정을 경찰 쪽에서는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리 처방을 해준 선수들이 8명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2군에 속한 후배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네. 이 야구 선수들도 갑을관계 선배와 후배 간의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선배가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후배들이 좀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들도 엿보이는 사건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마약 사건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본인만 불법적으로 이렇게 마약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을 구할 수 없으니 선량한 후배들까지 강요나 협박이나 또는 부탁을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수면제 성분을 2,000장 이상, 그러니까 네. 2,242장을 투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후배들이 동원됐다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의료법 위반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후배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쟁점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강요를 받아서 협박을 받아서 선배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협박과 강요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라든가 양형에서 대폭 이제 감안을 해줄 여지는 있지만 이렇게 대리 처방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마약이 너무 만연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선배가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면죄부는 또 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법적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형을 하실 건가 아니면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할 것인가가 네. 고민되는 사안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8명이잖아요. 이게 각기 다른 처벌 가능성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사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은 너에 대해서 뭐 불로 지지겠다, 이렇게 해치겠다, 뭐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협박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네. 그냥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지시하는 대로 해준 사람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어떤 경위로 이렇게 수면제를 불법적으로 처방받아서 전달했는지 횟수는 얼마나 있었는지 구체적인 협박을 받았는지 평소 관계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었는지 뭐 예를 들면 부탁을 받았을 때 상급 기관이나 상사나 감독이나 누구에게든 신고해서 네.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던지를 구체적 사안별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요. 강요된 행위라는 것은 우리 형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었을 때 그래서 범죄 행위에 이른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사례로는 태국에서 한 남성이 시신을 유기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네.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사체를 유기하는 건 범죄이지만 그 당시 보면 이걸 하지 않으면 너도 죽일 거야 라는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서 사체 유기에 가담했다. 이거는 벌하지 않는다.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법리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과정에서 이제 진술로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처벌을 하되 다만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네. 집행 예를 들면 기소유예를 한다던가 경미한 처벌을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살펴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된다면 선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야구 선수들 집단 내에 폐쇄적이고 위계 질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선배의 불법적인 어떤 부탁과 지시와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범죄에 동원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후배들은 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거부할 수 있었을 것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예전에 승부 조작 사건에서도 선배들이 시켜서 가담한 후배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당하고 불법적인 선배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에 대한 어떤 투명성과 수평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런 어떤 내부적인 비리를 고발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이 고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제도적으로 좀 안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김현수 프로야구 선수 협회장도 선배의 위치를 이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네.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비판에 나아가서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재원 선수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재판 소식 먼저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는데 피해 노인들이 이 사기로 인해서 전 재산, 심지어는 남편의 유산까지 날렸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겁니까? 일단은 전 대통령이 인증한 장애인 복지회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허가해준 수익성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미끼를 내세워서 이 건강식품 사업을 하는데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이고 나아가선 이자나 배당금도 굉장히 고율로 주겠다라고 속여서 접근한 것인데요. 일단 사기 및 유사 수신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사안인데요. 노인 110명이 이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2억 8천만 원의 피해 금액이 이제 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200만 원까지 이제 편취를 한 사안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0만 원 남편의 유산으로서 내가 노후 자금으로 아끼고 모아둔 돈까지 이제 네.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걸로 이제 속여서 접근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상자산 형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라. 요즘 가상자산이 워낙에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런 거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원금을 보장해 준다라는 건 실제로 그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가해자들, 그러니까 이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들 역시 60, 70대 노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분이니까 노후 자금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겠지라고 만연히 믿다가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투자금 대부분을 이미 이 가해자들이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그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가해자, 사기범들 10명이 검거된 상태인데 대부분 이제 피해 금액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을 하고 사적으로 모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사기죄로 처벌은 할 수 있겠지만 민사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로 이것을 회복하려면 이 각각의 공동 피고인들이 이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들이 집행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다. 피해 변제를 해줄 수 있는 합의금도 없다라고 버티면 사실상 이 피해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 피고인들, 그러니까 이 지금 검거된 피의자 10명의 나이도 적지 않아서 고령이라서 또 굉장히 오래 복역할 가능성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 설명의 형식으로 이거 투자하면 굉장히 이익이 많을 거예요. 원금 다 보장해 줄게요. 국가가 인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습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자녀분들도 어르신들한테 설명하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인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사건 짚어봤고요. 또 다른 사기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시계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보이스피싱 돈 세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고액 알바 주의보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왜냐하면 시계를 구매 대행해주면 한 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알바를 줄 테니 이 온라인상으로 이 명품 시계를 사달라. 명품 시계가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고액의 시계를 이제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정말 구매 대행 알바가 실제 있으니 이런 구매 대행 알바를 하는 줄 알았던 30대가 나중에야 이거 보이스피싱이 어떤 수익금을 내 계좌에 넣고 그 계좌에 돈을 내가 인출해서 시계를 사주고 시계를 넘겨주는 수법인 것을 알고 경찰에 이제 첩보를 제공을 하고 그 첩보 결과 순차적으로 사람들을 검거해서 보이스피싱 조직 15명이 검거된 사안이었는데요. 네. 결국 보이스피싱들이 그 돈을 받아서 현금화해서 외국으로 빼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것을 우리 국내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는 20, 30대를 속여서 그 범죄 수익금을 그 사람한테 보내고 시계를 갖다 주면 그 시계를 또 나가서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이제 범죄 수익을 현금화하는 수법을 거쳤다라고 하는데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알바생이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몰랐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정황상 알았다라고 본다면 사기 공범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모르고 한 사람도 있고 뒤늦게 안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모르고 했어도 처벌 가능성이 되는 겁니까? 모르고 했다라면 가실범이니까 가실에 의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아서 무죄, 네. 처벌을 받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 나오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기 전까지 난 정말 선량하게 이게 사기인지 전혀 몰랐다는 정확히 확인돼야 되는데 사실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워낙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기를 치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네. 조금이라도 예견 가능성, 인식할 수 있었다, 불법적인 것, 그런 공범으로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20만 원 이 알바비 벌자고 실형 2, 3년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정말 의심하고 이 합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한편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손질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손보는 건데 특히 서민들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좀 늦은 감도 있지 않은데 일단 지금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관련해서도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만들겠다. 보험 사기도 굉장히 지금 만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신설해서 강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양형이 입장이고요. 1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13년 동안 진짜 보이스피싱이든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과 피해 금액이 굉장히 누적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에 가면 이 서민을 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생 모은 돈을 다 가져갔던 사건이어도 징역 3년, 5년, 5년, 7년 나오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피해들 회복받지 않았는데 가해자들은 몇 년 있으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한 목소리로 사기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요. 네. 지금 기준은 50억 이상을 사기를 쳐서 범죄 수익금을 받아도 기본 양형이 5년에서 8년입니다. 예. 사실 서민들이 50억 벌 수도 없고요. 5년에서 8년 만에 풀려난다고 한다면 이 범죄의 동기, 그 욕구가 더 그 범죄자들한테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구 미국 같이 수십 년, 수백 년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양형 기준을 대폭 넓혀야 된다. 특히 전세 사기라든가 이 진짜 서민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된 양형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기 사건들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성관이의 이 채용 비리 사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이 내부에서는 임원진의 아들을 세자라고까지 부르면서 채용 과정의 혜택을 줬다고 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 혜택들을 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
내 아들, 딸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대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어떻게 세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이 조직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면접 과정은 공개 채용이 원칙이지만 비공개 채용까지 감안을 하고 심지어는 없는 자리를 만들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야 되다 보니까 네. 면접위원들도 다 나랑 친한 우호적인 말 듣는 사람들을 면접위원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잘 안 되면 평가표까지 조작하면서까지 지인 자녀들을 채용했다라는 조직적인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뭐 지자체장을 압박하거나 증거인멸을 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한 내용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10년 동안 10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그리고 얼마나 진화된 수법으로 채용을 했을 것인가 네. 국민들도 참 납득하기 어렵지만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늦게나마 감사원 감사나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이런 비리 채용 특혜가 이제 불거져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 그리고 임용 취소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채용만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채용하고 나서의 관리.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또 이제 예를 들면 전보라든가 자리라든가 이런 거에 부당한 특혜를 줬다라는 내용도 있고 특히 이제 근무 시간에 로스쿨을 다니는 것도 서로 봐주기 했다라는 것. 그리고 가짜의 허위 진단서를 돌려막기 위해서 병가를 수시로 내는데도 적발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 더 큰 문제는 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가 여전히 재직 중이라는 점인데요. 그런데도 당장에는 이들에 대해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아직 이제 기소나 재판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이것이 부정한 채용이다,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 이르러서 임용 취소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조금 더 신속한 수사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부모 찬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라는 조직은 굉장히 그 젊은 청년층에서는 일하고 싶은 직장의 하나인데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는 굉장히 손쉽게 취업을 하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들러리 서는 이 채용 과정은 빨리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렇게 채용비로 연루자 이제 고위 공직자들의 부모만 이렇게 기소되거나 재판되는 게 아니라 가담한 자녀분들도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폭넓게 조사를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를 요청한 게 약 27명입니다. 뭐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전망하시죠? 일단은 수사는 일일이 하나하나 진술로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문서나 내부 보고 문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10년 전이다 보니까 공무집행 방해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한 조속하게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선관위는 헌법에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원 간사도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부 인원들이 가서 내부 통제라든가 외부 통제를 잘 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채용 과정, 감사 과정 이런데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수시로 조금 적법성 여하를 좀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